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개회사, 인사말, 강연자 소개, 시인 강연 이후에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북토크와 질의응답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김인섭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38회째 문화 강연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이원 시인께서 찾아주셨는데 저희들의 요청에 아주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원 시인은 저는 제가 실론을 강의할 때 예시 작품으로 이원 시인의 나는 클릭한다 고로 존재한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제 새로운 시였고 그래서 좀 배우자라고 해서 몇 학기 동안 그 작품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 시는 어떤 시인일까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시에 이렇게 젖어들기 상당히 좋은 시간입니다. 귀하게 오셨으니까 유익한 말씀, 재밌는 말씀 잘 듣고 시를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용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창작 강의를 맡고 있는 김태용 교수입니다. 비도 오고 정말 날씨도 굿인데 또 이 비가 좀 단비처럼 봄을 보내고 약간 여름을 맞이하는 단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비 같은 손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되게 어렵게 걸음해 주신 이원 시인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원 시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산문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한테 많은 어떤 힘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원 시인이 쓴 채소의 발견이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구절 중에 구절이자 그 산문의 한 대목이긴 한데 시는 비명을 날개로 만든다. 라는 시를 쓰는 것은 시를 쓰면 비명이 날개가 된다. 맞죠? 예. 그 구절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나고 거기 나온 내용도 그렇고 비명을 우리는 어떤 통증 속에서 혹은 각자의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비명을 바로 지르는 것도 세상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언어 속에서 그것이 날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행위를 상당히 저는 깊게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글에서는 또 자신이 여전히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낮에는 햇빛이 낯설고 밤이 되면 불빛이 낯설다 라는 구절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모든 일상의 것들을 낯설게 보면서 낯설게 보이지만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가올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혹은 낯선 그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시선이 저를 항상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약간 종이 뭉치 같은 걸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종이 뭉치를 조금씩 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해 주신 이원 시인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원 시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 등 여러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시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숭실대에 제가 김현승 시인을 정말 어려서부터 좋아하는데 김현승 시인의 학교 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지금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어떤 표정으로 저를 줌에서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 사람의 글쟁이로 이야기를 또 글 쓰는 과의 친구들이니까 제가 제 방식으로 그냥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또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뭐가 잘 안 들리거나 뭐 난처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꾸로 돌렸네요.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는 시를 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삶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노출돼 있는 존재들인데 삶을 뺀 모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잘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은 스스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서 알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자기가 만나는 어떤 진짜 시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꼭 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글이라는 조금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 삶, 시간 뭐 이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지들을 좀 같이 넣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어디 유럽 갔을 때 아주 예쁜 모습이 있어서 찍은 것이고 그 뒤쪽에 등장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현대 화가들 또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주로 제가 가지고 온 게 사람의 몸, 특히 얼굴, 머리 이런 거에 대한 걸 가져왔는데 어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동일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조금 시각적으로 체험해 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음. 오늘 40분이면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어 가지고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따가 대화하는 시간에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선과 나만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고 훈련 방법 요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조금은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개미, 달걀, 백조 이렇게 써 놨어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은 이거는 퀴즈로 내야지 재미있는데 이쪽 색깔로 있는 거 보면은 그게 개미 의자거든요. 이제 북유럽 디자이너가 만든 우리나라에도 지금 카피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클래식에 해당하는 개미 의자, 그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게 백조 의자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달걀 의자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알지만 달걀이라든지 백조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의자라는 것을 얼핏 떠올릴 때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허리가 얇은 사람 보고 개미 허리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의자가 굉장히 편한 의자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물이나 존재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지점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아주 작은 것이 전체를 지탱한다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곳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 이제 문학이 시작되는 어떤 시작점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어떤 페인팅 작품인데 보시면은 질감이 마치 그냥 돌로 이렇게 부조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커튼을 열면이라는
문장을 써 놨는데 이렇게 그냥 일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겉을 다 보잖아요. 겉을 보는 것은 겉에서는 겉은 속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속이. 그래서 문학을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될까 하는 그런 물음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 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쓰고 싶어. 우리 아버지의 삶을 쓰고 싶어. 그랬을 때 아버지의 그 삶이 쭉 진행되는 걸 쓴다고 해서 그게 문학이 시작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튼을 열면이라는 그 어떤 간단한 주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한번 해 보면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의 겉모습의 커튼을 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은 저렇게 돌처럼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볼 때 발견의 시선과 함께 한번 내가 저 풍경의 커튼을 열어볼 거야. 그러면 겉에서 보이는 그것은 커튼이었고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이 드러난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사실은 문장이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좀 시야가 갇힌다 그럴까요? 이게 계속 너무 일상적으로 될 때 이 문장을 조금 되뇌이곤 해요. 저 풍경의 커튼을 열면, 저 사람의 커튼을 열면, 그랬을 때 문학은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문해창작과에서 수업을 하지만 글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어렵고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추상이잖아요. 우리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서 그 추상을 갖다가 구상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형체를 빚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친구들한테 글을 쓸 때 좀 간단한 방식으로 좀 사고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글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삶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은 일단 내가 골라야 되죠. 내가 쓰고 싶은 어떤 거를. 근데 우리가 왜 심장을 믿어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내가 저거 소설 될 것 같은데 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져와서 써도 거기에는 생물적으로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거. 내가 저건 내 심장을 정말 뛰게 한다. 그러니까 잘 쓴다 못 쓴다 이전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뛰는 심장이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을 일단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은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다음엔 어떻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주 정통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 거야. 이 사람의 일주일을 쓸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걸 좀 파편화시켜서 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거는 결국은 문학이라는 거는 표현까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글의 표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형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까지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싶지?' 요 질문을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를 선택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식일 수 있어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자 여기 제가 "마음은 습관이다."라는 그 표현을 해 놨는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되게 고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주 뭐라 그러지? 내가 나를 움직이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그렇죠. 나를 움직이는 소중한 것인데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은 사실 습관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 어떻게 봤어.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다음의 것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마음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보는 시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몇 가지를 써 왔는데 그 새로운 시선과 나만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몸을 운동하면은 이게 근육도 생기고 자기가 뭐 팔 힘이 없으면 팔 운동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든지 정신에 대해서는 그 훈련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는 물론 감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 쓰는 친구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이 제 식의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사고 훈련이에요. 생각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조금 시선을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 여기 무슨 삐걱삐걱 소리가 자꾸 났네요. 혹시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몇 가지의 이제 스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 그걸 잠깐 읽을까요? 감각과 예감. 그다음에 부분 전체 핵심 최소. 그게 이제 한 스텝인데 감각과 예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든지 간에 무감각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지 상태라는 얘긴데 일단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려고 하면 감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각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감각은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로는 감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있고 오늘 쓸쓸해.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그 쓸쓸해라고 느끼는 것은 이 허공을 봤든 뭐를 봤든 어떤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1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각이라는 내가 어떻게 감각을 새롭게 할 것이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표현으로 하면 통과예요. 통과. 그러니까 하나와 하나가 서로가 통과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 바다 위의 배는 배만 닮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바다와도 닮아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초현실주의 화가로는 가장 현대성을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굿즈도 되게 많이 나오죠. 르네 마그리트의 거대한 새인데 제가 아까 커튼을 열면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밑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굉장히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비상하는 새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새니까 그 새의 깃털과 이 외피만 본단 말이에요, 날개. 근데 마땅히 저 드넓은 바다 위로 저렇게 솟아오르는 새라고 하면 그 새의 커튼을 열면 그 새의 안쪽은 그 새의 감각은 지금 저 하늘과도 만나고 있겠잖아요. 그게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글을 쓸 때 바다 위에 배가 있으면 배가 이제 실제로 나타난 사물이기 때문에 자꾸 배를 막 그려요. 뭐 예를 들면 고통에 대해 쓴다 그러면 그 고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그 고통까지 오기까지 또는 고통이 나타나기까지 그 충돌한 통과한 그것이 무엇냐가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배만 닮은 배도 닮아야 되죠. 물론 바다 위에 배니까. 근데 배도 닮으면서 바다와도 닮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거는 통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감각에는 예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 속에서는 반드시 예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올 것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현재성이라는 것은 올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거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5시 20분인데 21분은 22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거기로 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나는 내가 어떤 통과하면서 하나를 내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1 플러스의 그 감각으로 통과하고 있냐. 그리고 그 통과하는 감각 속에서
어떤 요 다음을 예감하고 있나?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고통받는 아니 슬픈 20대 어떤 캐릭터를 소설에서 썼다고 하면 그 그 그 20 대가 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감이 들어있나? 가깝게는 아주 심플하게는 그런 식으로 사고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한 세트예요. 부분 전체 핵심 채소라는 건데 어 전체 부분 이렇게 되는데 좀 바뀌어 있네요. 전체 부분 핵심 채소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서 우리가 저기 뭐 늑대 소년 소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안정성을 대단히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균형이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근데 세상을 보는 관점도 자꾸 전체로 보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더 부분을 볼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본다는 건 뭐냐면 되게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쭉 뭔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 그러면 '아 나 3년 다 그냥 내 3 년은 완전 엉망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분 전체로 보는 감각이에요. 근데 3년 안에는 결과의 고 시간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거는 굉장히 실패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내가 그 애쓴 시간은 실패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학이라는 것의 그 시선을 만드는 거는 전체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이 이 전체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만난 고 지점이 어디냐 고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선택하게 된 부분의 핵심은 어디냐. 또 그 핵심에서 가장 최소는 어디냐. 그러니까 아까 그 달걀 의자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달걀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서리에만 탁 이렇게 해도 깨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을 약하지만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가장 품는 느낌이 있는 건 달걀 의자란 말이에요. 그 채소를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잘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 채소를 다 알아요. 채소를 알기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어떤 것을 볼때 '아 나는 부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야기해 보거나 내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전체로 사고해요. '아 오늘 하루는 우울했어. 오늘 하루는 별로였어.' 근데 그 하루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선택하고 발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쪼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각과 예감이라는 것 그다음에 부분 전체 핵심 전체 부분 핵심 채소의 고 스텝만 쪼끔 이렇게 시선이 눈이 작아지게 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신다고 하면은 문학 자신의 어떤 문학적인 그 지점은 충분히 획득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음. 여기 이 보시면은 음 생각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요게 약간 오자가 나서 제가 다시 잘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 유사예요, 유사. 유사를 통해서 보며 차이를 통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냐면 이렇게 볼 때요. 시각이 우선할 때는 닮은 점을 봐요. 일단 비슷한 걸 봐요, 유사한 거를. 근데 말할 때 있죠. 내가 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차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생각이라는 거는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지라는 거는 유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 둘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이 더 글을 쓸 때 좀 트레이닝을 할 때 좋으냐고 하면은 이미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일단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 뒤로 확장될 수 있는 그 영역이 작아져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유사한 거, 닮은 거 닮은 거는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거를 계속해서
그 유사한 것을 계속 발견해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과 채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세상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는 것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한 개인이 다 나타나는 거. 닮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죠? 그것에 하나하나 시선이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사회이듯이 여러분들이 생각과 이미지로 글은 이루어지고 뭐 특히 시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묘사 같은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조금 주장하는 진술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중에서 더 우선시되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유연성을 키워나가는 데는 그 유사를 통해서 본다라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 만날 때도 타입이 두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랑 나랑 이게 닮았어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쟤하고 나하고는 이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쟤하고 나하고 이게 달라 하면 그건 차단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떤 세계와 만나는 부분이라는 거는 유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하면 요쪽에 이 사람처럼 있는 이 꽃 뒤덮인 거 말고 그게 제목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거든요. 그게 왜 그런 제목을 이 화가가 붙인 거냐면 A를 그렸는데 A가 안 닮아서 다시 다 지우고서 B를 그렸어요. B도 안 닮아서 다시 지우고 C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누구의 얼굴도 아니면서 모두의 얼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상 같지만 이 화가가 이야기하는 건 추상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약간 개괄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몇 가지의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사고 훈련 방법을 마치 뭐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훈련을 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거는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훈련 방법을 조금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감각 열기 3단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느껴서 내가 하루에 한 3문장 쓸 거야. 이게 되게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각이라는 거는 세계라는 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개 정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플러스해서 그 2개가 서로를 통과하면 어떻게 바뀌나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으면 사람이 있다 하고 뭐 보이지 않는 게 공기가 있으면 공기.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짝을 지어 가지고 그것이 서로가 통과했을 때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 요 방식의 것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보여지고 우리가 누군가와 만난다라는 거는 보이는 그 사람과 만나는 동시에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과 닿는 거잖아요. 저 친구는 왠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뭐 눈, 코, 입만 보고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느낌, 보이지 않는 어떤 저 사람의 정신, 그게 나하고 닿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감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닿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 왠지 불안해. 나가면은 뭔가 버스를 계속 놓칠 것 같아. 그것도 감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감각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쪽으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약 복용하듯이 이제 뭐 감기약 복용하듯이 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씩 처음에는 보이는 것, 그다음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 주 요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감각적인 지점이 훨씬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 용어는 이건 아니고요. 정신적 조깅과 정신적 운동이라는 이제 교육 용어예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희성과 탐구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조깅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카페 가서 K 격파하는 걸 좋아해. 그거는 자기의 어떤 탐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두 달 이렇게 쭉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해 보는 거예요. 뭐 나는 무슨 굿즈만 뭐 모으는 거 좋아해 하면 그거 해도 되고요. 근데 고렇게만 하면 사람이 왜 재밌는 것만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거는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깅보다 조금 더 무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기 싫어도 애쓰는 거. 내가 관심은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포르투갈 작가 페소아를 좋아해. 근데 페소아 책이 조금 길고 어려워. 근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자신의 그걸 정신적 운동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정해서 하루에 그것도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지루해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운동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한 뭐 3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은 한쪽은 유희성을 갖게 되고 한쪽은 탐구심을 갖게 돼요.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탐구만 해도 안 돼요. 그 탐구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면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놀이의 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이 저기 친구들도 문창과이기 때문에 문창과는 뇌도 많이 쓰고 생각들을 많이 보이지 않는 걸 이제 모래알처럼 자꾸 구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의성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정신적 조깅에 해당하는 것들을 상당히 고때고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한번 훈련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자 밑에는 그 파고들기하고 옮겨가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예를 들면 무엇을 쓸 때나 볼 때 파고드는 건 정말 잘해.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 거 있죠. 그걸 잘하면은 그 힘은 센 거예요. 사고 생각의 힘은. 그러면 옮겨가기를 해야 돼. 대부분 하나를 파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활달하게 못 다니잖아요. 또 그 반대가 되면 또 그 반대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신의 근육이 센 데를 자꾸 운동을 시키면은 거기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어 인제 예를 들어서 나는 옮겨가길 되게 잘해. 이렇게 순발력이 있어서 자꾸자꾸 장면은 잘 그려. 근데 한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파고들지 못해. 이러면은 파고들기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를 정해요. 자기가 파고들고 싶은 사물을. 뭐 예를 들면 뭐 다리미면 다리미, 뭐 텀블러면 텀블러.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나를 정해서 계속해서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다리미로 할까요? 그러니까 다리미가 그러니까 무엇을 쓰든지 간에 다리미는 계속 나오게 쓰는 거예요. 다리미의 속성에 대해서 쓰든 그런 식으로 뭐 하루에 뭐 2문장씩 써 가지고 뭐 한 달을 하든 그래서 얼마까지 마치 이렇게 흙을 파듯이 팔 수 있나 그것을 해 보는 거고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선이 세밀해지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나는 하나 파고드는 건 정말 잘하는데 어디 옮겨가는 걸 못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처음엔 다리미로 시작했어요. 근데 다리미가 놓인 풍경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림이 없어도 돼요. 다리미가 있다가 갑자기 어디 바다로 가고 어디 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옮겨가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고들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대단히 넓어지고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360 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고거를 쪼끔 해 보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질문지 만들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 세상을 살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안 해요. 인간이라는 게 언어를 습득하고 자기가 사유를 할 수 있고 하면은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물음표가 되게 중요해요. 물음표는 세계를 여는 거예요. 문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표라는 거는 거기에서 세계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물성이라는 거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빈 강의실에 여기 스태프들 친구들하고만 있는데 어 적막한 곳에 내가 와 있다. 그냥 그거는 내가 아는 상태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적막이 무엇이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표에 좀 힘을 믿으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뭐 글을 쓰려고 해요. 이번에 과제든 뭐든. 그러면 그걸 놓고 마치 인터뷰하듯이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어떤 질문지.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아주 세밀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본인의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정교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요 정도만 조금 이 중에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한두 개만 골라서 해 본다고 해도 굉장히 그 글을 쓸 때 좀 막연하지 않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되게 희한해서 기계는 사실 인간의 어떤 정교함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정서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어 매혹이 있고 매혹은 알죠. 매혹이라는 거는 익숙한 것 속에 낯선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낯선 것만 있으면 매혹을 안 느껴요. 그건 두려움이죠. 근데 어 익숙해. 근데 거기에 뭔가 낯선 것도 있어. 그럴 때 매혹돼요. 근데 매혹이 되면 그다음에는 애착을 갖게 돼 있어요. 애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한 번 더 보고 싶고 괜히 그거 궁금하고 이렇죠. 근데 애착에서 조금 더 가면 집착이 되죠. 그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최소 간격, 거리가 있어야 잘 보이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애착을 가져. 그러니까 점 가까이 가요. 그럼 그 대상이 안 보여요. 흐릿해져요. 그래서 인제 집착이라는 거는 흐릿해지면 더 보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아주 흐릿한 상태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착이 더 가게 되면은 고착이라고 하죠. 굳은 거야. 그냥 이렇게 둘이 붙은 상태로 굳은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정신분석 같은 데서도 그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너무 동일시하게 되면은 그게 고착 형태거든요. 분명히 몸뚱이가 두 개인데 그냥 하나로 반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사유한다. 그다음에 이 사유라는 것을 가지고 글을 쓴다. 새로운 시선으로 뭔가 문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혹을 가지고 애착 정도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굳어지거나 무거워져서 집착이나 고착으로 가려고 하면 얼른 조심해 가지고 딱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그냥 러프하게 몇 가지만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저기 생각을 좀 같이 하고 그런 방법을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제가 그 피카소 그 남프랑스에 있는 그 앙띠브의 피카소 뮤지엄에 갔을 때 피카소 작품인데 어 이렇게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쪽으로 저렇게 조각상이 있었는데 지금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앞모습이 생각보다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하고 저 혼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